은행에 꼬박꼬박 저축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많이들 하시죠. 분명히 통장 잔고는 그대로, 아니 뭐 조금 늘었는데도 해외여행 갈 때마다 지갑이 얇아지는 게 느껴지고 주변에서는 집값이니 주식이니 올랐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그게 절대 기분 탓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의 흐름을 아주 정확하게 내 몸으로 느끼고 계신 거죠. 아, 정말요? 네. 지난 40년간 우리가 거의 교과서처럼 믿어왔던 그 돈의 법칙, 그 판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거든요. 판이 뒤집힌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성실하게 저축하면 부자 된다. 이게 거의 진리였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게임의 규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왜 원화만 손에 쥐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또 동시에 지금 이 혼란의 시대가 왜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역전을 만들어낼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그 속사정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내 자산 가치의 착시 현상. 네. 최근 몇 년간 코스피 지수도 오르고 특히 뭐 서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는 뉴스가 계속 들려왔잖아요. 네, 많이 들리죠. 이걸 보면 내 자산도 그만큼 불어났겠구나 하고 안심하게 되는데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자산 가치를 원화라는 하나의 잣대로만 재고 있으면 아주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아, 원화라는 잣대? 네. 진짜 내 자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려면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공통의 잣대, 예를 들어 달러로 환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자산의 줄자 자체를 바꿔서 다시 재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달러라는 줄자로 다시 한번 재보죠.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마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이 공식 통계상 10% 올랐다고 가정해보죠. 네. 체감상 더 올랐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런데 바로 그 같은 기간 동안 미국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무려 25%나 떨어졌습니다. 잠깐만요. 25%요? 계산을 좀 해봐야겠네요. 제 아파트 가격이 원화로 10%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그 원화의 가치 자체가 25%나 폭락했다면 네. 달러로 환산된 제 집의 가치는 오히려 15% 가까이 사라져버린 거군요. 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원화로만 보면 자산이 불어난 것 같지만 해외여행 가서 쓸 수 있는 돈, 해외 주식을 살 수 있는 돈, 그러니까 글로벌 구매력 기준으로는 자산이 크게 줄어든 거죠. 세상에. 이게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는 강남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역은 하락폭이 훨씬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만약 집값이 10% 떨어졌다면 원화 가치 하락분까지 더해서 달러 기준으로는 무려 35%의 자산이 그냥 증발한 셈입니다. 듣고 보니 정신이 번쩍 드네요. 바로 옆 나라 일본이 이 길을 먼저 갔다고 들었어요. 네, 완벽한 선례입니다. 일본은 지난 12년간 엔화 가치가 끝없이 추락하면서 일본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가난해졌습니다. 아, 10년 전만 해도 일본 직장인이 동남아에 가면 왕처럼 쓸 수 있었는데 이젠 방콕의 괜찮은 호텔 1박 요금도 부담스러워하는 시대가 된 거죠. 안타깝지만 이제 그 거대한 흐름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원화로 된 월급 봉투만 보면서 안심할 때가 아니었군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1980년에는 연이자가 40%인 재형저축 상품도 있었다는데 상상이 안 되죠, 지금은. 그야말로 돈이 돈을 낳는 시대였잖아요. 그때와 지금 무엇이 이토록 모든 걸 바꿔놓은 겁니까? 지난 40년은 인류 역사상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시기였습니다. 예외적인 시기요? 네, 저는 이걸 경제 휴가 기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돈을 풀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그야말로 꿈 같은 시대였죠. 경제 휴가. 이 휴가를 가능하게 했던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었습니다. 경제 휴가를 지탱한 두 개의 기둥이요? 궁금하네요. 첫 번째 기둥은 값싼 노동력입니다. 1990년대 이후 중국, 베트남 같은 거대한 인구 대국들이 세계 시장의 문을 열었죠. 네, 그랬죠. 이들의 인건비는 당시 미국의 10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중앙은행이 돈을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물건을 만드는 비용 자체가 워낙 싸니까 물가가 오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하, 돈이 풀리는 속도보다 물건값이 싸지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거군요.
저도 기억나요. 한때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붙으면 뭐든지 믿을 수 없을 만큼 쌌던 시절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값싼 원자재였습니다. 아, 원자재. 당시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면서 전 세계의 무역 항로를 안정적으로 지켜줬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아프리카든 구소련 국가든 어디서든 아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석유나 광물 같은 원자재를 가져올 수 있었죠. 그렇군요. 이 두 기둥 덕분에 돈을 풀어도 물가는 오르지 않는다는 믿음이 지난 40년간 상식처럼 굳어진 겁니다. 값싼 노동력과 값싼 원자재. 이 두 기둥이 낮은 물가를 떠받치고 있었다는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그런데 이제 그 기둥들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거군요. 네, 40년간의 달콤한 휴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정반대인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정반대의 세상이요? 미중 갈등 때문에 값싼 중국 공장 대신 인건비가 17배나 비싼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자원을 무기화하는 지정학적 갈등이 터지면서 원자재 가격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아,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만큼 정확하게 물가가 오르는 아주 정직한 세상이 된 거죠. 생산 비용이 오르는 것만 해도 큰일인데 이게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더 구조적이고 거대한 문제는 바로 각국 정부가 짊어진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빚이요?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0% 수준으로 아주 건전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모두 100%를 훌쩍 넘겼습니다. 국가가 1년 내내 벌어들이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갚아도 모자랄 만큼 빚더미에 앉아 있는 겁니다. GDP의 100%가 넘는 빚이라니 상상이 안 가네요. 그 빚을 어떻게 갚죠? 세금을 더 얻는 건 한계가 있을 텐데요. 역사적으로 정부가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될 때 쓰는 해결책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요? 바로 돈을 더 찍어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즉,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빚의 실질적인 무게를 줄이는 겁니다. 아, 빚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건 수천 년 된 해법이에요. 고대 로마 제국이 재정이 부족해지자 은화에 구리 같은 불순물을 섞어서 은화의 양을 100배로 늘려버렸거든요. 와, 당연히 화폐 가치는 폭락했고 이걸로 국가 부채를 해결했죠. 와, 정말 흥미로운 비유네요. 결국 지금 각국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돈을 푸는 게 본질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은화의 구리를 섞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본질은 같습니다. 이름만 세련되게 바뀐 거죠. 결국 정부의 막대한 빚이 앞으로도 계속 돈을 풀게 만드는 구조적인 엔진이 되고, 이 엔진이 멈추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연기는 계속 피어오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부채 때문에 돈을 계속 찍어야 하는 이 흐름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면 왜 유독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더 빠르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 앞에서 우리만 유독 더 심하게 흔들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구조와 그로 인한 금리의 차이입니다. 인구 구조요? 네, 각 나라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인구 구조가 통화 가치를 결정한다니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미국, 유럽, 일본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에서 64년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네. 이 세대 중 가장 어린 64년생도 이제 만 60세가 넘었죠. 즉, 평생 돈을 벌어 저축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그 돈을 인출해서 생활비로 쓰는 은퇴 세대가 된 겁니다. 아, 금융시장에 돈을 공급하던 주체에서 돈을 뺏어 쓰는 주체로 역할이 바뀌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에 돈의 공급은 줄고 쓰려는 수요는 많아지니 돈의 값어치, 즉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들 국가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장금리는 잘 떨어지지 않는 이른바 중금리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 중금리 시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인구 시계가 다르게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는 한국전쟁이 끝난 53년 이후 54년생부터 74년생까지가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아, 시계가 다르군요. 가장 어린 74년생이 이제 50대 초반이에요. 여전히 경제활동의 정점에서 왕성하게 돈을 벌고 노후를 위해 저축하며,
금융시장에 끊임없이 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 부분을 청취자분들을 위해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른 선진국들은 은퇴 세대가 돈을 빼가서 시중에 돈이 귀해지니 금리가 오르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직 돈을 저축하는 인구가 훨씬 많아서 시중에 돈이 넘쳐나니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마치 시장에 사과 공급이 많으면 사과값이 싸지는 것처럼요. 돈의 공급이 풍부하니 돈의 가격, 즉 금리가 싼 거죠. 아하,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일시적으로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건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글쎄요, 우리나라 직장인 중 60대까지 정년을 채우는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50대 중후반에 퇴직하죠. 네, 그걸 감안하면 우리가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길게 봐야 3년에서 5년 정도 남았습니다. 3년에서 5년 굉장히 짧네요. 네, 미국과 유럽은 중금리로 가는데 우리는 저금리를 유지하는 이 짧은 기간에 금리 격차가 외국인 자본을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를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정말 구조적인 문제네요.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더 답답한 건 이 고통이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월급만 받는 사람들은 물가 상승에 허리가 휘는데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부자가 되는 현상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캔틸런 효과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캔틸런 효과요? 네, 중앙은행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릴 때 그 돈이 모든 사람에게 일엔으로 공평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앙은행이 푼 돈은 가장 먼저 시중은행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럼 은행은 그 돈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장 싸게 빌려줄까요? 신용도가 높은 부자들이나 대기업이겠죠? 그렇죠. 담보가 확실하니까요. 반면 신용도가 낮은 서민은 아니고요. 네, 돈이 있는 사람이 더 싸고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구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새로 풀린 값싼 돈으로 가장 먼저 주식이나 부동산, 미술품 같은 자산을 사들입니다. 그러면 자산 가격이 먼저 폭등하죠. 아, 한참 뒤에야 이 돈이 시장을 돌아 월급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는데 그때는 이미 모든 물가가 다 올라버린 됩니다. 정말 와닿는 설명이네요. 마치 정부가 거대한 물통을 기울여 물을 붓는데 맨 앞줄에 서 있는 부자들은 자기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네, 그렇죠. 그 물이 흘러넘쳐 맨 뒷줄에 우리에게 올 때쯤엔 이미 바닥이 홍수가 나서 신발만 다 젖는 꼴이군요. 우리는 물을 마시기는커녕 물가 상승이라는 홍수 피해만 입는 거고요. 그 비유가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행위 자체가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의 불평등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지난 40년간 전 세계에서 이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값싼 노동력과 원자재에 기반했던 40년간의 경제 휴가는 끝났고 각국 정부의 막대한 빚 때문에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했으며 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상 저금리를 유지하는 동안 원화 가치의 하락 압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캔틸런 효과로 인해 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네요. 듣고 보니 조금 암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역사상 가장 큰 기회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회의 시기요?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계층의 사다리가 굳건해서 순위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평화로운 시대에는 장군이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죠. 기존의 강자가 계속 강자로 남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어떻게 보면 진부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지금이야말로 그 말이 현실이 되는 시기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지금 같은 지각 변동의 시기에야말로 진짜 추격과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건 통계가 증명해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대기업 순위가 가장 극적으로 바뀐 해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이었습니다. 미국은 금융위기였던 2008년에 구글, 아마존 같은 새로운 강자들이 기존의 강자들을 밀어내고 정상에 올랐죠. 아, 모든 경제 변수가 요동치는 지금이야말로 이 변화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그 자체가 준비된 사람에게는 낡은 질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사다리가 되어준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죠. 물이 다 빠져봐야 비로소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
네. 앞으로 3년에서 5년 우리나라의 저금리 시대라는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할 때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가올 중금리 시대의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더 멀리 나아갈 서핑보드를 준비해 두셨습니까?